그 반지를 벗는 순간 당신은 내 남편도 이 회사의 회장도 아니야. 서윤채는 남편 이도겸이 세웠다고 믿는 회사의 창립 기념식에서 그의 연인 차세린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모두가 초라한 회장 부인이라 비웃는 순간 윤채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은 채 결혼 반지를 빼버린다. 그러나 그 반지는 단순한 결혼의 상징이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한 선택을 승인하는 마지막 신호였다. 그리고 정확히 1분 뒤 도겸이 자신의 왕국이라 믿었던 곳에 문이 열렸다. 차세린 씨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 이도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랜드 호텔 서린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창립 1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임원들과 재계 인사 기자들까지 수백 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서윤채에게 꽂혔다. 윤채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도겸은 그녀가 알던 남편이라기보다 누군가의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관처럼 보였다. 그의 옆에는 크림색 드레스를 입은 차세린이 한 손으로 배를 감싼 채 서 있었다. 세린은 조금 전 윤채가 자신을 밀었다고 주장했고 넘어질 뻔한 자신과 뱃속의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고 울먹였다. 윤채는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묻지 않았다. 도겸이 회장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밀지 않았어. 윤채가 조용히 말하자 도겸은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도 변명할 생각이야.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야. 세린이는 임신 중이야. 당신 질투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책임질 수 있어. 윤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질투. 그 한마디에 세린이 도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오빠 됐어. 언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윤채는 그 말에 처음으로 세린을 똑바로 바라봤다. 사과를 말리는 척하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한 목소리였다. 도겸은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말했다. 당신은 항상 이래. 잘못해놓고도 자존심부터 세우지. 오늘만큼은 제대로 사과해. 윤채가 물었다. 내가 무릎을 꿇으면 당신은 만족해. 도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적어도 네가 사람이면 그래야지. 그 순간 윤채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가 사라졌다. 우던 홀 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아직 흐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음악을 듣지 않았다. 행사를 중계하던 사내 방송 카메라는 이미 윤채를 향하고 있었고 뒤편에 있던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살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샴페인을 들고 도겸의 성공 신화를 칭송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12해 만에 그룹을 일으킨 입지전적인 사업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정상까지 올라간 남자. 그리고 그의 아내 서윤채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회사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직함도 없었으며 명품을 과하게 두르지도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멋대로 결론을 내렸다. 성공한 남편 곁에서 조용히 사는 평범한 여자. 일부 임원들의 아내들은 윤채가 지나갈 때마다 운이 좋았지라고 수군거렸다. 세린은 바로 그 오해를 가장 영리하게 이용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도겸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의 성공을 존경하는지 끊임없이 말했고 윤채가 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속삭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언니, 저는 괜찮아요. 세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제가 회장님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언니 자리까지 빼앗으려는 건 아니에요. 윤채의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비틀렸다. 내 자리를 네가 뺏는다고. 세린이 당황한 얼굴을 만들자 도겸이 차갑게 끼어들었다. 그만해. 더 추해지기 전에. 윤채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더 추해지기 전에 10년 전 작은 원룸에서 도겸이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누워 언젠가 당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될게 라고 말하던 밤이 떠올랐다. 그런데 지금 그 남자는 수백 명 앞에서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행사장 맨 뒤쪽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린그룹 초창기부터 재무를 맡았던 고문 한명석이었다. 그는 윤채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다. 너무 자연스러운 동작이어서 대부분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윤채는 보았다.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남편도 존재를 모르는 번호였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이 떠 있었다. 결정했느냐? 발신자 이름은 없었다. 필요하지도 않았다. 할아버지였다. 서태경 명예회장은 지난 석 달 동안 같은 질문을 3번 보냈다. 도겸이 세린과 해외 출장을 핑계로 제주에 머물렀던 날에도, 세린 명의로 고급 오피스텔 계약이 진행됐다는 보고가 올라온 날에도, 그리고 도겸이 윤채에게 회사 경영에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소리쳤던 날에도, 그때마다 윤채는 답하지 않았다. 자신이 선택한 결혼이었다.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다. 가족의 힘을 끌어들이는 순간 도겸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될 것 같았다. 재벌가 딸에게 기대 성공한 남자라는 조롱. 윤채는 그 상처만큼은 남편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지웠고 집안의 개입을 막았고, 그가 자신감 있게 회장석에 앉을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문을 열었다. 하지만 한명석 고문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온 것은 도겸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의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윤채는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도겸에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정말 내가 이 사람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해. 도겸이 지친 듯 한숨을 쉬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사과하고 끝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도 윤채야. 도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체면을 더 이상 망치지 마.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내 체면. 윤채는 천천히 왼손을 들어 올렸다. 조명 아래에서 결혼 반지가 가느다란 빛을 흩뿌렸다. 처음 맞춘 반지는 비싼 것이 아니었다. 결혼 당시 도겸은 돈이 없었고 윤채는 일부러 자신의 집안이 준비한 보석을 거절했다. 둘이 직접 종로의 작은 공방을 찾아가 고른 단순한 백금 반지였다. 도겸은 그날 반지를 끼워주면서 말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것만은 바꾸지 말자고. 자신들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잊지 말자고. 윤채는 10년 동안 단 하루도 그 반지를 빼지 않았다. 손을 씻을 때도, 가족 행사에서 수백억 원짜리 보석을 착용해야 할 때도 결혼 반지만큼은 반드시 남겨두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반지를 잡아당겼다. 도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뭐 하는 거야? 윤채는 반지를 손가락 끝에 걸친 채 그를 바라봤다. 당신이 가장 싫어하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힘을 가졌다는 이유로 약한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인간. 예전에 당신은 그런 사람만큼은 되지 않겠다고 했어. 도겸의 턱이 굳었다. 지금 훈계할 때가 아니야. 윤채가 씁쓸하게 웃었다. 맞아. 너무 늦었지. 그리고 그녀는 반지를 완전히 빼냈다. 금속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맑고 작은 소리를 냈다. 넓은 행사장에서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였다. 그 반지를 벗는 순간 당신은 내 남편도 이 회사의 회장도 아니야. 도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미쳤어. 윤채는 그를 보지 않고 휴대전화에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단 2글자였다. 결정.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그녀의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먼저 비웃음을 흘렸다. 언니, 설마 이혼한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도겸 역시 실소를 터뜨렸다. 당신이 이 회사 회장 자리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어. 이 회사는 내가 만들었어. 내가 12해 동안 잠도 안 자고 키운 회사라고. 윤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도겸을 더 자극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옆에 있었으니까 자기 지분이라도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현실을 알아. 여기 있는 임원들도, 투자자들도, 직원들도 전부 나를 믿고 따라온 거야. 당신이 아니라. 몇몇 임원이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재무고문 한명석과 법무담당 사회이사 오정우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은 동시에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윤채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도겸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이혼하고 싶으면 해. 나도 지쳤어. 단 나중에 재산 때문에 추악에 매달리지는 마.
세린의 눈동자가 순간 빛났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도겸의 팔을 더욱 단단히 붙잡았다. 윤채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놀랍게 평온했다. 몇 달 전이었다면 가슴이 찢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느껴지는 것은 이상할 정도로 깊은 허무뿐이었다. 그녀가 낮게 물었다. 정말 당신은 모든 게 당신 것이라고 믿는구나. 도겸이 대꾸했다.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이야. 바로 그때 행사장 벽면에 대형 시계가 한 칸 움직였다. 메시지를 보낸 지 정확히 1분이 지나고 있었다. 서린홀의 거대한 양문이 동시에 열렸다. 처음에는 호텔 경호 인력이 들어오는 줄 알았다. 그러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10명, 20명, 30명을 넘어 쉼없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모두가 동일한 검은색 넥타이와 은색 배지를 달고 있었다. 선두에 선 사람들은 행사장 주변 출입구를 확보했고 나머지는 빠르고 조용하게 좌우로 갈라졌다. 총 50명. 누구 하나 소리를 지르거나 사람을 밀치지 않았지만 그 절제된 움직임만으로 홀 전체가 압도됐다. 도겸의 얼굴이 붉어졌다. 누구야? 누가 내 행사에 이런 사람들을 들였어? 호텔 총지배인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그보다 먼저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룹 법무를 오래 담당한 변호사 김주환이었다. 도겸은 그를 알아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김 변호사, 이게 무슨 짓입니까? 김주환은 도겸에게 답하지 않았다. 그는 윤채 앞으로 다가와 정확히 3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춘 뒤 허리를 깊게 숙였다.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다. 아가씨, 지시하신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린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졌다. 유리잔이 바닥에서 깨지는 소리가 났다. 도겸은 몇 초 동안 말을 잃었다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가씨 윤채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호칭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언제였던가. 결혼 후 그녀는 가족들에게조차 회사 밖에서는 절대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은 막지 않았다. 지시라니. 무슨 짓이야? 도겸이 김주환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검은 정장의 경호원이 한 걸음 앞으로 움직이자 그의 손이 멈췄다. 김주환은 차분하게 서류처를 열었다. 이도겸 회장님의 대표이사 직무에 대한 긴급 정지 절차가 오늘 오후 사전 의결되었습니다. 효력 발생 조건은 최종 권한자의 승인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조금 전 승인이 접수됐습니다. 도겸의 눈이 커졌다. 무슨 개소리야. 누가 내 직무를 정지해. 이사회 없이 주주총회 없이 필요한 절차는 규정에 따라 이미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김주환의 대답은 지나치게 침착했다. 오늘은 승인 여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겸은 윤채를 돌아봤다. 그녀가 반지를 벗은 것과 50명의 경호원이 들어온 순간이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연결되는 듯했다. 너였어. 윤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도겸은 다시 김주환에게 소리쳤다. 서윤채가 뭔데 승인을 해. 이 여자는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야. 그 순간 뒤에서 한명석 고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평소 회장 앞에서는 언제나 깍듯했지만 지금은 이상할 만큼 단단한 표정이었다. 회장님, 고문님까지 왜 이래요? 오늘만큼은 제가 오래 숨긴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겸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 스쳤다. 한명석은 바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도겸을 바라보며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다. 12해 전 기억하십니까? 첫 공장 계약을 앞두고 모든 은행이 대출을 거절하던 때 말입니다. 도겸의 표정이 흔들렸다.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합니까? 그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투자조합이 보증을 섰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의 사업계획서가 투자자를 설득했다고 생각하셨죠. 실제로 그랬으니까. 부스무로 3년 뒤 대형 유통사 입점이 무산될 뻔했을 때도 우연히 계약이 살아났고 6회 전 해외 펀드가 지분을 회수하려 했을 때도
한 기관이 지분을 대신 인수했습니다. 도겸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내가 협상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한명석은 잠시 윤채를 바라봤다. 윤채는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다. 아직은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한명석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그 작은 움직임을 도겸은 보았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윤채를 낯선 사람 보듯 훑었다. 드레스도, 목걸이도, 낮게 묶은 머리도 모두 아까와 똑같았다. 그런데 그녀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도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윤채가 조용히 답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제국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이제는 한번 확인해봐. 네가 뭘 안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알아. 그 짧은 대답이 도겸의 얼굴에서 마지막 여유를 지웠다. 세리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도겸의 팔을 놓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윤채는 그것까지 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뱃속의 아이를 앞세워 회장 부인의 자리를 위협하던 여자가 이제는 출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윤채는 세린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깨진 잔 옆에 떨어진 결혼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누군가 주워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막았다. 그대로 두세요. 도겸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쇼, 그만해. 당신 집안이 대체 뭔데? 설마 돈 좀 있는 친정 믿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윤채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웃었다. 너무 늦은 질문이었다. 결혼 전 도겸은 윤채의 부모가 지방에서 사업을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그것도 윤채가 의도적으로 만든 이야기였다. 그녀는 본가와 관련된 기사에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오래전부터 철저히 관리되어 있었고 서태경 명예회장 역시 손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도겸은 그 침묵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윤채는 말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어. 내가 어떤 집에서 자랐는지, 왜 내 가족들이 결혼식에도 거의 오지 않았는지, 왜 당신 회사가 위험할 때마다 이상하리만큼 누군가 나타났는지.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다고 믿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겠지. 윤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가에는 오래 참아온 슬픔이 남아 있었다. 나는 당신이 내 이름 없이도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어. 그런데 결국 당신은 내가 이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짓밟았네. 김주환이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서류 한 부가 들려 있었다. 이도겸 회장님께 공식 통보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주요 경영 의사결정 권한과 대표이사 직무가 정지됩니다. 회사 명의의 주요 계정과 내부 승인 권한 역시 임시관리체제로 전환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이혼 문제와 무관하며 회사 내부 규정과 기존 의결에 따른 조치입니다. 도겸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처음 몇 줄을 읽던 그의 시선이 어느 지점에서 멈췄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최대 의결권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게 누구야? 김주환이 대답하려는 순간 윤채가 먼저 말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해요. 김주환은 즉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도겸의 손이 떨렸다. 왜 자신의 법무팀보다 이 남자가 윤채의 한마디를 더 우선하는지, 왜 오랫동안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고문들이 그녀의 눈치를 보는지, 왜 행사장 밖에 배치된 50명의 경호원 중 단 한 명도 자신의 명령에는 움직이지 않는지, 수많은 질문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다. 도겸은 마지막 자존심을 끌어모아 소리쳤다. 난 이 회사 회장이야.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날 여기서 끌어내릴 수 없어. 홀 전체가 침묵했다. 그러자 김주환은 서류를 닫고 윤채 앞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대주주님 회장, 직무정지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도겸의 시선이 윤채에게 꽂혔다. 대주주. 그 단어 하나가 그가 믿어온 지난 12해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윤채는 대답하기 전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한 번 바라보았다. 행복했던 날도 있었다. 가난했던 신혼집에서 둘이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웃던 밤도 첫 계약을 따낸 도겸이 울면서 그녀를 끌어안던 날도 거짓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버티지도 않았을 것이다. 윤채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쥐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아니라 한 회사의 직무 정지 대상자를 바라보듯 도겸과 눈을 맞췄다. 진행하세요. 짧은 한마디가 떨어졌다. 경호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리는 본능적으로 도겸에게서 더 멀어졌고 도겸은 그제야 그녀의 손이 자신의 팔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붙잡을 정신조차 없었다. 그는 윤채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채.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다. 너 대체 누구야? 윤채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질문은 10년 전에 했어야 했다. 결혼 전에 했어야 했고 자신이 성공했다고 믿기 전에 했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 무릎 꿇으라고 명령하기 전에 했어야 했다. 윤채는 천천히 등을 돌리며 말했다. 당신이 끝까지 알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 행사장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서태경 명예회장의 비서실장과 그룹 핵심 임원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윤채를 향해 동시에 허리를 숙였다. 도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서윤채가 창립기념식장을 떠난 뒤에도 이도겸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수백 명의 축하를 받으며 무대 중앙에 서 있던 사람은 자신이었다. 자신이 만든 회사, 자신이 고른 호텔, 자신을 위해 준비된 축하 영상과 케이크,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낯선 풍경이 되어 있었다. 행사장 밖으로 나가라는 경호원의 정중한 요구를 받았을 때 도겸은 끝내 폭발했다.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이 회사 회장이야. 그러나 경호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직무가 정지되셨습니다. 오늘부터 회사 관련 시설의 출입 권한도 임시 조정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겸은 주먹을 꽉 쥐었다. 차세리는 그의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팔에 매달려 있던 손도 떨어져 있었다. 도겸은 그것을 보고 더욱 화가 났다. 왜 가만히 있어? 세린이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오빠, 지금 내가 뭘 해야 해? 당신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 그 말이 튀어나오자 세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나 때문에요. 언니한테 무릎 꿇으라고 한 건 오빠였잖아요. 도겸은 입을 다물었다. 옳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는 순간 오늘 밤 무너진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 때문이라는 사실까지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도겸은 한남동 자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윤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는 회사 근처에 최고급 레지던스로 향했고 새벽 2시가 넘도록 측근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전략실장 박정호, 영업총괄 문상진, 해외사업본부장 강우석, 모두 도겸이 직접 키웠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내일 아침 7시에 모여 장소는 회사 밖으로 잡아.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법무 쪽에서 공식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임직원들에게 접촉하면 오히려 문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도겸은 낮게 웃었다. 그래서 벌써 겁먹었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들어. 서윤채가 대주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는 서류로 굴러가는 게 아니야. 거래처 해외 파트너 임직원 사업 구조를 누가 가장 잘하는지 생각해. 전화기 넘어가 잠잠해졌다. 도겸은 그 침묵에서 익숙한 감정을 읽었다. 두려움과 계산. 그는 그 감정을 누구보다 잘 다뤘다. 내가 빠지면 이번 분기 프로젝트 절반이 멈춰. 저 여자가 아무리 집안이 대단해도 하루아침에 회사를 운영할 순 없어. 결국 박정호는 낮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뵙겠습니다. 통화를 끊은 도겸은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어두운 서울 위로 수많은 불빛이 이어졌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빼앗긴 것이 아니다. 잠시 흔들렸을 뿐이다. 자신이 만든 제국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다음 날 오전 8시, 윤채는 서린그룹 본사 정문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이 건물에 온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결혼 초기에는 야근하는 도겸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몇 년 전에는 창립 행사 준비를 돕겠다며 늦은 밤까지 회의실 꽃 장식을 직접 확인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녀는 회장 부인이었을 뿐이었다. 직원들은 인사를 했지만 중요한 회의가 시작되면 그녀가 있을 자리는 없었다. 오늘은 달랐다. 로비에 들어서자 임원 수십 명이 양쪽에 서 있었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김주한 변호사와 한명석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김주한이 고개를 숙이자 윤채가 손을 들어 막았다. 오늘부터 그런 인사는 임직원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한명석이 놀란 듯 물었다. 아가씨께서 직접 경영을 맡으실 텐데요. 그래서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윤채는 주변을 바라봤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기대보다 경계가 더 많았다. 어제까지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회장 부인이 하루 만에 최대 주주로 등장했다. 그들에게 자신은 구원자가 아니라 불확실성이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누구 손녀인지 말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해요. 한명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윤채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지만 마지막 순간 문을 닫지 않았다. 일반 엘리베이터로 갈게요. 김주한이 의아해하자 그녀는 짧게 말했다. 오늘부터 여기서 특별 대우를 받기 시작하면 도겸과 다른 게 없으니까요. 첫 임시 경영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거칠었다. 회의실에는 윤채를 공개적으로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표정을 감추지 않는 임원도 많았다. 영업총괄 문상진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대주주님의 권한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실제로 운영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김주한이 제지하려 했지만 윤채가 먼저 말했다. 없습니다. 너무 솔직한 대답에 오히려 문상진이 당황했다. 윤채는 이어 말했다. 대표이사 경험도 없고 이 회사에서 공식 직함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제가 회장석에 앉을 생각도 없습니다. 몇몇 임원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러면 왜 이도겸 회장님의 직무를 정지하신 겁니까? 윤채는 준비해온 자료를 열었다. 최근 석 달 동안 계열사 보증을 이용해 신규 사업 리스크를 본사에 떠넘긴 안건이 3건 있습니다. 그중 2건은 이사회 보고가 축소됐고 하나는 대표이사 개인 지시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회사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상진이 눈썹을 찌푸렸다. 대주주님께서 언제부터 그런 내용을 검토하셨습니까? 윤채는 잠시 멈췄다. 사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보고를 받아왔다. 도겸을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제공한 자산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최소한의 확인만 하려 했다. 하지만 그조차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비밀리에 처리했다. 어제부터는 아닙니다. 윤채가 대답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이도겸 씨를 믿고 일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해임하지 않겠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사람은 남을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처음으로 조금 달라졌다. 그러나 도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전 10시가 되자 주요 임원들의 휴대전화에 동시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이도겸이었다. 그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쫓겨났으며 경영권 분쟁의 본질은 서윤채의 친정이 회사를 강탈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긴 글을 보냈다.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빠르게 퍼졌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서린그룹은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누구와 밤을 새워 첫 해외 계약을 따냈습니까? 주주 명부의 이름이 회사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박정호는 이미 몇몇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임시 경영진의 지시를 신중하게 따르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핵심 프로젝트 담당자 2명이 휴가를 신청했고
대형 거래처 한 곳은 향후 협상을 보류하겠다고 연락해왔다. 김주환은 회의실에 들어와 긴급 대응을 제안했다. 이도겸 씨가 사실상 조직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직 명령과 직무 배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채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 도겸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돼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재벌가 여자가 나타나서 남편 사람들을 모조리 잘라냈다. 그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윤채는 창밖을 바라봤다. 남편이 어떤 방식으로 싸울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정말 잘하는 것은 사업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게 만드는 일이었다. 윤채가 낮게 말했다. 사람들을 몰아내지 마세요. 대신 모든 주요 프로젝트 현황을 공개적으로 검토합시다. 누가 맞는지 결과로 보여줄 거예요. 오후 늦게 윤채는 처음으로 회장실에 혼자 들어갔다.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향이 느껴졌다. 도겸이 오래 써온 우디 향수와 가죽 소파 냄새였다. 책상 위에는 그가 전날 급하게 두고 간 만년필이 있었고 한쪽 선반에는 두 사람이 결혼 초기에 찍은 사진도 남아 있었다. 도겸은 한때 그 사진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고 지금은 트로피들 사이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윤채는 사진을 꺼내 들었다. 오래된 카페 앞에서 둘은 너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도겸이었다. 윤채는 몇 초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왜? 도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내 방에 있지. 윤채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지금은 회사의 방이야. 말꼬리 잡지 마. 당신 거기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어때? 내가 12년 동안 만든 자리. 윤채는 한참 대답하지 않았다. 도겸이 다시 말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이거였어. 나를 끌어내리고 당신이 위에 올라가는 거. 내가 원한 건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거였어. 감정 문제를 회사에 끌고 온 건 당신이야. 그 말에 윤채의 표정이 굳었다. 차세린한테 회사 돈으로 집을 마련해 주려고 한 것도 감정 문제 아니야. 전화기 넘어가 잠잠해졌다. 그건 회사 복지용 자산이야. 그래. 그래서 계약서 초안의 실사용자가 차세린으로 되어 있었구나. 도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윤채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바보로 봤는지 이제 알겠어. 도겸은 갑자기 웃었다. 짧고 서늘한 웃음이었다. 당신도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윤채의 손이 멈췄다. 뭐,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어. 왜 그 법무팀이 당신 말 한마디에 움직였는지, 왜 한명석 고문이 당신 눈치를 봤는지, 당신 집안 평범한 사업가 집안, 아니지. 윤채는 입술을 다물었다. 바로 그 침묵이 도겸에게 답이 되었다. 봐, 당신도 10년 동안 날 속였어. 그거랑 당신이 한 일이 같다고 생각해. 적어도 나는 내가 누군지는 숨기지 않았어. 도겸의 목소리에 오래된 상처가 섞이기 시작했다. 내가 가난했던 거, 아버지가 사업 실패한 거, 학비 없어서 휴학했던 거 다 말했어. 그런데 당신은 나를 옆에 두고 속으로 얼마나 우스웠을까. 없는 놈이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게. 윤채는 눈을 감았다. 이 반응이 두려워서 진실을 숨겼다. 도겸이 자신을 사랑한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지키고 싶었고 동시에 그의 자존심도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이 사랑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자신의 방식대로 상대를 보호하겠다는 오만도 있었다. 윤채가 낮게 말했다. 당신한테 말하지 않은 건 잘못이야.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도겸이 즉시 받아쳤다. 그럼 지금 내 자리 돌려줘. 윤채는 눈을 떴다. 그건 안 돼. 결국 똑같네. 아니, 윤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내 거짓말에 대한 책임과 당신이 회사를 위험하게 만든 책임은 다른 문제야. 통화를 끊은 뒤 윤채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손바닥에는 손톱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그녀를 냉정한 대주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도겸의 마지막 말은 정확히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녀 역시 완전히 결백한 사람은 아니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성공을 받아들이는지 알면서도 계속 뒤에서 길을 닦았다. 그러나 지금 물러나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이었다. 윤채는 회장실 책상에 앉지 않았다. 대신 회의용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치고 그날 밤 11시까지 각 사업부 자료를 직접 읽었다. 담당 직원들에게 설명을 요구할 때도 제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직원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해외 사업팀의 젊은 팀장이 유럽 파트너십 중단 가능성을 설명하자 윤채는 반박하지 않고 1시간 넘게 들었다. 마지막에 그녀는 말했다. 이도겸 씨와 함께 만든 관계라면 그 공까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계약을 유지할 방법을 찾죠. 그 직원은 잠시 놀란 뒤 처음으로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날 윤채가 얻은 것은 충성이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그녀를 조금 더 지켜볼 이유는 생겼다. 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한명석이 두꺼운 옛 문서철 하나를 들고 찾아왔다. 이건 지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채가 파일을 열자 12해 전 회사 설립 당시의 자금 조달 자료가 나왔다. 그녀 역시 모든 세부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윤채는 할아버지에게 한 가지 조건만 요구했다. 도겸에게 절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한명석이 한 장을 가리켰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도겸 씨 측에서도 초기 투자 구조를 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윤채의 시선이 멈췄다. 문서 하단에는 오래전 그녀가 직접 쓴 짧은 승인 문구의 사본이 남아 있었다. 공식 계약서가 아니라 가족 자산 관리팀에 보낸 내부 메모였다. 글씨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윤채의 필체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게 왜 여기 있죠? 한명석의 얼굴이 굳었다. 원래 별도 보관되어야 할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법인 정리 과정에서 일부 사본이 본사 기록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윤채는 문서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 순간 같은 시각 강남의 한 레지던스에서도 겸 역시 박정호가 가져온 오래된 서류 사본을 바라보고 있었다. 첫 투자조합의 보증 승인력, 작고 익숙한 손글씨. 도겸은 그 글씨를 매일 보며 10년을 살았다. 냉장고에 붙은 메모 생일카드, 출근 전 식탁 위에 놓였던 짧은 편지. 틀릴 수가 없었다. 도겸은 종이를 움켜쥐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채였어.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분노 속에 두려움이 섞였다. 처음부터 이 여자가 뒤에 있었던 거야. 이도겸은 새벽 3시가 넘도록 오래된 투자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12해 전, 첫 공장 계약, 9해 전, 유통망 확대 6해 전, 해외 펀드의 지분 회수 위기. 그동안 그는 모든 순간을 자신의 능력으로 돌파했다고 믿었다. 실제로 밤을 새워 사업 계획서를 썼고 거래처 앞에서 수십 번 고개를 숙였으며 투자자에게 거절당한 뒤에도 다음 날 다시 찾아갔다. 그 노력까지 거짓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견딜 수 없었다. 박정호가 건넨 자료에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같은 자금관리 조합과 연결된 이름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내부 승인사본 한쪽에는 윤채의 필체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다. 담보 조건은 기존 안대로 진행해 주세요. 본인에게는 출처를 알리지 말아주세요. 도겸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본인, 자신이었다. 그는 종이를 구겨버릴 듯 움켜쥐었다가 다시 펴놓았다. 전부 확인해.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박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더 파고들면 오히려 저쪽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지금 뭘 두려워해야 하지? 만약 정말 사모님 쪽 자금이었다면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 짧은 말에 박정호가 입을 다물었다. 도겸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며칠 전까지 수많은 사람이
성공의 상징이라 불렀던 얼굴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이 대체 어디까지 진짜였는지 확인해야 했다. 내가 만든 회사인지 누가 만들어준 회사에서 왕노릇만 한 건지 끝까지 알아낼 거야. 같은 시각 윤채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본사 회의실에 홀로 남은 그녀 앞에는 한명석이 가져온 과거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자신이 승인한 첫 보증가족 자산관리팀이 대신 매입한 우선주 위기 때마다 지분을 떠받친 투자기구. 윤채는 모든 것을 세세히 지시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실무는 할아버지가 맡았고 그녀는 한 가지 원칙만 반복해서 요구했다. 도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말 것. 그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다는 자존심을 지켜줄 것. 당시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료를 한 장씩 넘길수록 그 선택이 얼마나 복잡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였다. 도겸은 실제로 회사를 성장시켰다. 그가 없었다면 초기 자본만으로 지금의 규모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자본이 없었다면 첫 기회조차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 어느 쪽도 전부 거짓이 아니었고 어느 쪽도 전부 진실이 아니었다. 윤채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한명석이 낮게 물었다. 이제 공개하시겠습니까? 윤채는 서류를 덮었다. 공개하면 도겸은 무너질 거예요. 이미 회사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알아요. 윤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도 그의 과거까지 전부 조롱거리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이 잘한 것까지 없었던 일로 만들 생각도 없고요. 한명석은 오래 윤채를 보다가 말했다. 아가씨께선 아직도 이도겸 씨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윤채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전 10시 도겸은 예고 없이 본사에 나타났다. 출입 권한이 정지되어 로비에서 막혔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직원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겸은 경비 책임자에게 차갑게 말했다. 서윤채에게 전해 만나기 전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인다고. 소란이 커지자 윤채가 직접 내려왔다. 검은 정장 차림에 그녀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 주변 직원들이 조용해졌다. 도겸은 그녀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들어 올렸다. 이게 뭐야? 윤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도겸은 가까이 다가와 구겨진 사본을 그녀 앞에 펼쳤다. 당신 글씨 맞지? 맞아. 예상보다 너무 쉽게 인정하자 도겸의 얼굴이 굳었다. 왜 숨겼어? 여기서 할 얘긴 아니야. 왜 직원들이 들으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우스운 인간이었는지. 윤채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 요이텐젠 직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위에서 이야기하자. 도겸은 비웃었다. 또 당신이 정한 자리에서. 윤채가 낮게 말했다. 그럼 내가 정하지 않을게. 당신이 골라. 두 사람은 결국 회사 뒤편의 작은 회의실로 향했다. 예전 도겸이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임시 사무실로 사용했던 공간이었다. 화려한 회장실도 경호원도 수행원도 없는 곳. 도겸은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윤채에게 물었다. 처음부터였어. 윤채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거의. 도겸의 표정이 무너졌다. 거의라는 말로 끝낼 생각하지 마. 윤채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첫 공장 계약 때 담보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야. 당신은 은행 3곳에서 거절당했고 마지막 한 곳도 조건이 너무 나빴어.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에게 부탁했어. 내 몫으로 예정된 자산 중 일부를 담보구조에 넣어달라고. 도겸의 입술이 굳었다. 윤채는 계속 말했다. 그 뒤에는 당신이 실제로 매출을 만들었어. 유통계약도 당신이 따냈고 해외 법인도 당신이 키웠어. 그건 내가 대신한 게 아니야. 도겸이 거칠게 웃었다. 그래서 너는 씨앗을 심어줬고 내가 열심히 물 줬다는 소리야. 그렇게 비꼴 일이 아니야. 나한테는 그래. 도겸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난 내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구 도움 없이 성공하고 싶었어. 너도 그걸 알았잖아. 알았어. 그런데 뒤에서 돈을 넣어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으니까. 도겸의 눈빛이 차갑게 얼었다. 그 말이 제일 역겨워. 윤채가 숨을 멈췄다. 뭐,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도와줬다. 불쌍해서. 사랑하니까. 다 똑같아. 결국 넌 처음부터 나보다 위에 있었어.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내가 잘난 줄 착각하게 만들었지. 윤채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해석이었다. 그래서 더 오래 숨겼다. 그러나 지금 와서 아니라고 우기는 것 역시 비겁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 그 한마디가 오히려 도겸의 분노를 더 흔들었다. 그는 윤채가 변명하거나 반격하기를 기대했다. 그래야 자신이 더 크게 화낼 수 있었다. 그러나 윤채는 고개를 숙이지도 그를 몰아붙이지도 않았다. 나는 당신을 속였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내 배경을 알면 사랑이 달라질까봐 무서웠고 당신 자존심이 상할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판단했어. 말하지 않는 게 당신을 위한 일이라고. 그건 내 오만이었어. 도겸의 손가락이 움찔했다. 이제 와서 사과하면 끝이야. 아니, 끝날 수 없지. 윤채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과 당신이 한 잘못을 섞지는 마. 도겸의 얼굴이 다시 굳었다. 또 그 얘기군. 외도했고 회사 자산을 세린에게 넘기려 했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했어. 내가 당신에게 진실을 숨겼다고 해서 그 일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도겸이 이를 악물었다. 윤채는 더 아프게 말했다. 당신이 성공한 게 전부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당신은 지금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내가 준 첫 기회까지 모욕으로 바꾸고 있어. 도겸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은 정확했다. 그는 그 정확함을 견딜 수 없었다. 입 다물어. 도겸아. 아주 오랜만에 윤채가 그의 이름을 예전처럼 불렀다.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과거를 핑계로 지금의 잘못까지 정당화하지 마.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사랑의 흔적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날 오후 도겸은 더욱 공격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임원들과 따로 만나 회사가 외부 가문의 영향력에 넘어갈 경우 핵심 인력이 빠질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이전처럼 모두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지난 이틀 동안 윤채가 보여준 태도 때문이었다. 그녀는 도겸 측 인사를 무조건 해임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장 부서의 의견을 먼저 들었다. 특히 문제가 된 신규 물류 사업에 대해 전면 중단 대신 위험 조항을 수정하고 기존 협력사를 보호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 결정을 들은 박정호조차 잠시 말을 잃었다. 도겸이 책상을 두드렸다. 왜 다들 조용해? 저 여자는 경영 경험도 없어. 문상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이번 판단은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벌써 갈아탄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도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사람들의 충성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뻔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혼자 남은 그에게 세린의 전화가 왔다. 오빠, 우리 언제 만날 거예요? 도겸은 피곤하게 이마를 눌렀다. 지금 정신없어. 세린이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애까지 가졌는데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해요. 오빠가 정말 회사에서 쫓겨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 그 말에 도겸의 눈빛이 변했다. 쫓겨난 거 아니야. 그럼 빨리 지분이라도 정리해요. 아이 몫을 확실히 해둬야죠. 도겸은 처음으로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세린은 지금까지 아이를 핑계로 사랑을 요구하는 듯 했지만 최근 들어 그녀가 가장 자주 입에 올리는 단어는 지분, 상속, 명의였다. 도겸은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박정호가 우연히 가져온 일정 자료에서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세린이 임신 사실을 처음 알린 시점은 지난달 중순이었다. 당시 그녀는 임신 주수를 말하며
도겸이 부산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뒤의 날짜를 암시했다. 하지만 비서실에 남아있던 일정표에 따르면 그 무렵 도겸은 해외 인수 협상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싱가포르와 도쿄를 오갔고 한국에 머문 날짜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박정호가 별 생각 없이 말했다. 회장님, 이때 정말 힘드셨죠? 거의 한 달 동안 서울에 못 계셨지 않습니까? 도겸의 손이 멈췄다. 한 달 예, 3호. 아니, 서윤채 씨께서 그때 매일 비서실에 건강 좀 챙기라고 연락하셨습니다. 도겸은 일정표를 가져와 날짜를 다시 계산했다. 물론 임신 주수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었다. 자신이 잠시 귀국했던 날도 있었고 의료적인 계산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 처음으로 불편한 의문이 생겼다. 그는 세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 병원 갔던 날 기억해. 갑자기 왜요? 그냥 묻는 거야. 세린은 잠시 뜸을 들였다. 기억 안 나요? 요즘 정신없어서. 도겸은 눈을 가늘게 떴다. 어느 병원이었지? 이번에는 침묵이 조금 더 길었다. 한편 윤채는 저녁 회의를 마친 뒤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낯익은 사람을 마주쳤다. 도겸이었다. 두 사람 모두 수행원을 돌려보낸 뒤였다. 도겸은 검은 차 옆에 기대 서 있었고 낮의 분노는 조금 가라앉아 있었다. 하나만 물어보자. 윤채가 걸음을 멈췄다. 말해. 내가 잘한 것도 있었다고 했지. 그 말 진심이야. 윤채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도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회장도 피해자도 아닌 한 남자의 불안이 보였다. 진심이야. 자본이 문을 열어줄 수는 있어. 하지만 그 문을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건 당신 능력이었어. 도겸은 눈을 내리깔았다. 윤채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서 더 화가 나. 당신은 굳이 남을 짓밟지 않아도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도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잠시 뭔가 말하려다 삼켰다. 그럼 왜 나한테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윤채는 대답하기 전에 오래 숨을 들이켰다. 당신이 떠날까봐 우리가. 도겸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내 배경을 알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집안을 사랑하게 될까봐도 무서웠고 반대로 자존심 때문에 날 떠날까봐도 무서웠어. 결국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진실은 믿고 맡기지 못한 거야.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다. 도겸은 처음으로 승부에서 이기고 지는 것과 관계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세린의 이름이 떠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그들 사이에 선 것 같았다. 도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윤채에게 물었다. 만약 내가 세린이랑 끝내면. 윤채의 눈빛이 굳었다. 그 다음에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 사이를 다시 생각할 수 있냐고. 질문은 너무 늦었고 너무 쉬웠다. 윤채는 한때 그 말을 듣기 위해 수십 번 밤을 새웠다. 세린과 끝내달라고, 자신에게 돌아와 달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문제는 세린 한 사람이 아니었다. 당신은 아직도 세린이 문제의 전부라고 생각하네. 윤채가 낮게 말했다. 그 여자가 사라지면 내가 다시 당신 아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도겸은 대답하지 못했다. 윤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를 무릎 꿇게 하려고 했던 건 세린이 아니라 당신이야. 그 말에 도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몇 걸음 걷다가 잠시 멈춘 뒤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세린에 대해서는 나도 확인해 볼 게 있어. 도겸의 눈썹이 움직였다. 무슨 뜻이야? 윤채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가족자산관리팀이 검토한 회사 복지용 부동산 계약 자료에서 세린이 제출한 임신 관련 확인 서류의 날짜가 다른 자료와 미묘하게 맞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 증거는 아니었다. 단지 이상한 점일 뿐이었다. 윤채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이번에는 추측으로 사람을 죄인 만들고 싶지 않아. 확실해지면 말할게.
그리고 그녀는 주차장을 떠났다. 도겸은 혼자 남아 꺼진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봤다. 몇 초 뒤 세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회사 지분부터 확보해줘. 도겸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또 하나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흘 뒤 오전 9시 서린그룹 본사 최상층 이사회실에는 평소보다 2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정식 이사뿐 아니라 주요 주주 대리인, 외부 감사인, 법무 담당자, 핵심 계열사 대표까지 참석했다. 회의실 한쪽에는 이도겸도 앉아 있었다. 대표이사 직무는 정지된 상태였지만 주주 측 의견 진술을 요청하며 참석을 요구했고 윤채는 막지 않았다. 오히려 도겸이 직접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두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 옆에는 박정호와 그를 지지하는 임원 몇 명이 자리했다. 윤채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움직였다. 그러나 그녀는 상석으로 가지 않았다. 준비된 회장석 대신 일반 이사들과 같은 줄의 빈자리에 앉았다. 한 명석이 조용히 물었다. 대주주님, 중앙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채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지 보여주는 회의가 아니에요. 도겸이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 말은 그럴듯하네. 결국 오늘 나를 완전히 쫓아내려고 모인 거잖아. 윤채는 그를 바라봤다. 당신이 회사에 남을 자격이 있는지는 오늘 당신이 직접 증명하면 돼. 도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좋아.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하자. 서윤채가 회사에 들어온 뒤부터 벌어진 일은 경영 안정이 아니라 가족 자본을 동원한 적대적 장악이야.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윤채는 반박하지 않았다. 김주환에게 눈짓했을 뿐이었다. 오늘의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끝내야 했다. 도겸 측이 먼저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다. 그는 지난 12해 동안 자신이 확보한 거래처 신사업 해외 네트워크 매출 성장 기록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거짓은 아니었다. 회사가 작은 법인에서 지금의 그룹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겸의 능력은 분명 존재했다. 그는 일부러 그 사실부터 강조했다. 저는 제 공을 전부 인정받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 결혼 당시 집안 자금을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오늘의 회사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또한 거짓입니다. 몇몇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겸은 윤채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서윤채 씨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아무 직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대주주라는 이유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결혼에 대한 보복입니까? 마지막 질문이 떨어지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것이 도겸이 준비한 가장 강한 공격이었다. 윤채가 감정적으로 움직였다는 인상을 심으면 그녀가 어떤 법적 권리를 갖고 있더라도 임직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윤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도겸 씨 말 가운데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 밖의 말에 도겸의 표정이 굳었다. 이 회사의 성장을 전부 제 돈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도겸 씨가 만든 성과도 분명 존재합니다. 저는 그걸 빼앗을 생각이 없습니다. 윤채는 화면을 바꿨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할 건 누가 더 고생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권한을 가졌고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입니다. 화면에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지분 구조 변화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윤채는 법률 용어를 과도하게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다. 초기 자본의 상당 부분은 제가 결혼 당시 독립적으로 배정받은 가족 자산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만 저는 제 이름이 직접 드러나지 않도록 자산관리 구조를 통해 투자하게 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성장하면서 지분은 여러 기관과 투자기구로 나뉘었지만 최종 의결권은 일정 조건 아래 제 신탁 계정으로 귀속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도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걸 나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잖아. 윤채가 곧바로 대답했다.
맞아요. 그 부분은 제 잘못입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몰렸다. 저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준다는 이유로 중요한 진실을 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표이사가 자신이 통제하는 자산과 권한의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책임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워런 울, 도겸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윤채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윤채는 자신의 잘못까지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더 이상 한 사람의 개인적 관계나 가족의 비밀에 따라 회사를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요 의결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감시를 강화하며 대표 선임 절차도 새로 정비하겠습니다. 문상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윤채는 권력을 되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권력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까지 뜯어고치려 하고 있었다. 도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좋아. 네가 대주주라고 치자. 그래서 내가 직무를 잃어야 할 이유는 뭐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 윤채는 김주환에게 자료를 넘기게 했다. 최근 3달 동안 진행된 신규 사업과 자산 이전 안건이 화면에 나타났다.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윤채의 말에 김주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대표이사 권한으로 특정 계열사의 위험을 본사에 과도하게 이전했고 일부 중요 사항을 축소 보고했으며 회사 명의 자산을 특정 개인이 사실상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진행한 점입니다. 도겸이 즉시 반박했다. 차세린이 사용하려던 집 말하는 거라면 임직원 복지용이었어. 윤채가 질문했다. 그럼 왜 이용 대상이 세린 한 명으로 지정되어 있었지? 도겸은 침묵했다. 왜 세린이 출산한 뒤 해당 자산의 우선 사용권을 장기간 보장하는 별도 합의 초안이 있었고 몇몇 이사가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윤채는 도겸을 몰아붙이지 않았다. 이 일만으로 당신의 모든 경영 성과를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 회사와 개인 관계의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건 당신이야. 그래서 직무정지가 필요했던 거야. 도겸의 얼굴이 붉어졌다. 결국 네가 판사라도 된 것처럼 말하는군. 윤채가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이사회가 판단하게 하는 거야. 그때 회의실 문밖이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세린이었다. 연한 회색 코트를 입고 얼굴이 창백해진 그녀는 비서에 만류를 뿌리치며 안으로 들어왔다. 나도 할 말 있어요. 도겸의 얼굴이 굳었다. 여긴 왜 왔어? 세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윤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언니가 우리 아이까지 이용해서 오빠를 몰아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윤채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누가 그런 말을 했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회장님의 아이예요. 그런데 언니가 모든 권한을 가져가면 이 아이의 미래까지 빼앗는 거잖아요. 회의실 곳곳에서 불편한 기색이 번졌다. 도겸이 낮게 말했다. 세린아, 나가. 그러나 세린은 오히려 배를 감싸며 울먹였다. 왜 나가요? 오빠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이에게 회사 지분을 남겨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도겸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윤채는 세린을 한참 바라보다 물었다. 차세린 씨, 내가 당신 임신을 문제 삼은 적 있나요? 세린이 입을 다물었다. 당신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회사의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 것도 내가 아니고 그 아이에게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내가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은 항상 아이와 회사를 같은 문장에 넣더군요. 세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윤채는 테이블 위에 얇은 파일 하나를 열었다. 며칠 전 회사가 보유한 주거자산 계약을 검토하면서 당신이 제출한 서류 가운데 날짜가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확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도겸이 굳은 얼굴로 윤채를 바라봤다. 무슨 확인병원 기록을 몰래 빼내거나
불법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야. 윤채는 즉시 선을 그었다. 당신이 회사 자산 사용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제출한 서류와 당신 스스로 회사 인사팀에 제공한 일정 자료만 비교했어. 세린의 숨이 가빠졌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윤채는 차분하게 말했다. 문제가 확정된 건 아니었지. 그래서 김 변호사를 통해 세린 씨에게 사실 확인 요청을 보냈어. 그런데 답변 대신 수정된 서류가 다시 들어왔어. 처음 제출한 임신 확인 시점과 달라진 날짜로. 도겸이 세린을 돌아봤다. 수정. 세린의 입술이 떨렸다. 병원에서 처음에 잘못 적어서, 그래서 내가 직접 물었을 때 병원 이름도 바로 말하지 못했어. 도겸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세린이 급히 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도겸이 피했다. 오빠, 지금 저 여자 말 믿어요. 내가 묻잖아. 왜 날짜가 바뀌었어? 세린의 눈빛이 빠르게 흔들렸다. 김주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차세린 씨가 회사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만 검토했을 때 임신 사실 자체를 부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의 부친을 이도겸 씨라고 단정할 근거 역시 회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에 도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린이 소리쳤다. 당연히 오빠 아이예요. 윤채는 차갑게 물었다. 그럼 왜 처음부터 확인 절차를 거부했죠? 세린이 윤채를 노려봤다. 내 아이를 의심하는 게 모욕이니까 아이를 이용해서 회사 자산과 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나도 확인할 이유가 없었어. 윤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회사 소유, 부동산 우선 사용권, 향후 지분을 요구했어. 그 순간 이 문제는 개인적인 연애가 아니라 회사의 이해관계가 됐어. 도겸의 시선이 서서히 세린에게로 향했다. 말해.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어. 세린은 즉시 부정하지 못했다. 단 몇 초였다. 하지만 도겸에게는 충분했다. 차세린.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빠가 처음부터 나를 사랑해서 만난 줄 알아요? 오빠는 언니한테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마다 나한테 왔어. 내가 오빠를 대단하다고 해주니까. 도겸의 입술이 떨렸다. 질문에 대답해. 세린은 결국 눈을 감았다. 당신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회의실 안에서 낮은 탄식이 터졌다. 도겸은 의자를 뒤로 밀치며 일어섰다. 얼굴에는 분노와 수치가 뒤엉켜 있었다. 누구야? 세린도 더 이상 순종적인 표정을 유지하지 않았다. 그게 지금 중요해요. 오빠는 어차피 이혼할 거라고 했잖아. 회사도 결국 자기 거라고 했고 아이만 있으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라고 먼저 말한 것도 오빠였어. 도겸이 얼어붙었다. 세린은 울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난 계속 불안했어. 당신이 서윤채를 완전히 못 놓는 것도 알았고 내가 그냥 잠깐 만나는 여자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나도 내 자리 하나는 필요했어. 윤채는 세린을 바라봤다. 이제야 그녀가 왜 그토록 지분과 상속에 집착했는지 분명해졌다. 사랑보다 두려움이 컸던 여자였다. 하지만 두려움이 거짓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윤채는 말했다. 당신이 누구를 사랑했는지는 내가 판단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거짓된 사실로 회사 자산을 요구한 부분은 별도로 책임져야 합니다. 세린이 허탈하게 웃었다. 역시 대단하네요. 대주주님, 사람 인생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윤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안 무너지는 게 아니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무너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같이 끌고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걸 이제 배운 것뿐이야. 세린은 아무 말도 못했다. 결국 법무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을 나갔다. 도겸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잠시 후 이사회 표결이 시작됐다. 윤채는 투표 직전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요청했다. 이도겸 씨를 완전히 회사에서 지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그가 없으면 회사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저는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도겸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이도겸 씨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사업적 성과까지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해서
회사의 규칙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대주주라는 이유로 규칙 위에 서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유한 일부 특별 권한을 향후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로 넘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새 대표를 즉시 자신으로 정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 후보군과 내부 임원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겸 측에 섰던 문상진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주주님께선 회장 자리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윤채는 망설이지 않았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의자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 대답 뒤에 표결이 진행됐다. 도겸의 직무 정지는 유지되었고 추가 조사와 경영 구조 개편안도 통과됐다. 압도적인 결과였지만 윤채는 웃지 않았다. 승리라고 하기에는 잃은 것이 너무 많았다. 회의가 모두 끝난 뒤 도겸은 빈 이사회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윤채가 서류를 챙겨 나가려 하자 그가 낮게 불렀다. 윤채야.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도겸은 창밖을 바라본 채 말했다. 세린이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회사 잃은 것보다 더 허무하네. 윤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그 아이가 있으면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내 이름으로 남길 게 생기는 줄 알았지. 당신은 이미 남긴 게 많아. 윤채가 말했다. 도겸이 씁쓸하게 웃었다. 뭘? 이 회사에 당신이 만든 것도 있어. 직원들 중에는 지금도 당신한테 배운 걸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당신은 자꾸 자기 가치를 소유한 것의 크기로만 증명하려고 했어. 도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그리고 너는 나도 똑같았어. 윤채는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사랑받으려면 내 이름과 힘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어느 쪽도 완전히 피해자도 완전히 무고한 사람도 아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먼저 상대를 짓밟은 사람이 있었고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도 있었다. 도겸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네가 반지 빼기 전에 내가 사과했으면 달라졌을까? 윤채의 눈에 잠시 물기가 맺혔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날 하루의 문제가 아니었어. 도겸은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래도 사랑했지. 너무 늦은 질문이었다. 윤채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도겸의 얼굴에 처음 보는 두려움이 번졌다. 마침내 윤채가 입을 열었다. 사랑했어. 도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주 많이. 그래서 내가 가진 걸 숨겼고 당신 실수를 덮었고 세린을 처음 알았을 때도 끝까지 기다렸어. 당신이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가 틀렸어. 사랑은 한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어서 유지하는 게 아니었어. 도겸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윤채야, 나 이제 사과하지 마. 윤채가 낮게 막았다. 사과는 해도 돼. 하지만 그걸 내가 돌아와야 할 이유로 만들지는 마. 그녀는 서류를 들고 문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춘 뒤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잃은 건 회사가 아니야, 도겸아. 회사는 처음부터 당신 혼자 것이 아니었어. 도겸이 고개를 들었다. 윤채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당신이 정말 잃은 건 아무것도 없을 때도 당신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문이 닫혔다. 넓은 이사회실에 혼자 남은 도겸은 그제야 처음으로 자신이 빼앗겼다고 믿어온 모든 것 가운데 실제로 스스로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다. 이사회가 끝난 뒤 한 달 동안 서린그룹에서 가장 자주 들린 말은 서윤채도 이도겸도 아니었다. 정상화였다. 윤채는 누구보다 먼저 그 단어를 입에 올렸다. 그녀가 최대 의결권자라는 사실이 공개된 뒤 일부 언론은 숨겨진 재벌가 상속녀가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회사를 빼앗았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반대로 도겸을 비난하는 기사들은 그가 아무 능력도 없이 처가의 돈으로 회장 행세를 했다고 몰아갔다. 윤채는 두 이야기를 모두 바로잡았다.
이도겸 전 대표가 회사 성장에 기여한 사실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동시에 최근 경영상 판단에 책임이 있다는 점도 감추지 않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을 과장해서 회사 직원들의 지난 시간을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홍보팀장은 위험한 발언이라며 걱정했지만 윤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도겸을 완전히 악인으로 만들어 자신을 깨끗한 피해자로 세우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하면 쉬웠다. 그러나 쉬운 거짓말은 또 다른 괴물을 만들 수 있었다. 며칠 뒤 임시 대표에는 회사 내부에서 오랫동안 재무와 해외 사업을 경험한 전문 경영인이 선임됐고 윤채는 회장직을 맡지 않았다. 대신 주요 의결권 행사 과정과 관계사 거래를 감시하는 구조를 직접 정비했다. 자신이 다시는 사랑이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숨겨두지 않기 위해서였다. 도겸에 대한 내부 조사는 조용하지만 냉정하게 진행됐다. 모든 잘못이 범죄로 규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표이사 권한을 사적인 관계와 섞어 사용한 몇몇 결정은 분명 책임이 필요했다. 회사는 그가 체결하려 했던 부적절한 자산 사용 계약을 취소했고 일부 성과 보상과 퇴직 관련 조건도 재검토했다. 도겸은 처음에는 변호사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이 회사를 성장시킨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안건은 이사들과 함께 검토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윤채는 그 주장 중 맞는 부분은 인정하게 했다.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잘못까지 만들어서는 안 돼요. 김주환이 의아해하자 그녀는 담담하게 덧붙였다. 내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규칙을 바꾸면 도겸이 했던 일과 다를 게 없어요. 결국 도겸에게 남은 것은 상상했던 것만큼 화려하지도 완전히 빈손도 아닌 현실적인 결과였다. 그는 대표직을 잃었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됐으며 과거 자신이 세상을 향해 내세웠던 회장이라는 이름도 내려놓아야 했다. 그러나 정당하게 인정된 개인 자산과 자신의 경영 성과까지 빼앗기지는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도겸에게 더 잔인했다. 모든 것을 처가에게 빼앗겼다고 말할 핑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가 잃은 것 대부분은 자신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다. 차세린 역시 조용히 사라질 수는 없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는 거짓이 아니었다. 문제는 아이의 친부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도 도겸의 아이인 것처럼 단정하고 그 사실을 이용해 회사 자산과 향후 지분을 요구하려 했다는 점이었다. 확인 과정이 진행되자 세리는 더 이상 도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제출했던 일부 요구를 철회했다. 친부 문제는 결국 그녀의 개인적인 영역으로 남았고 윤채는 끝까지 불필요한 공개를 막았다. 언론에 흘리자는 주변의 제안도 거절했다.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다만 세린이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자산 이용을 요구한 부분은 내부 절차에 따라 정리됐다. 어느 날 세린은 윤채에게 단 한 번 만나 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두 사람은 본사가 아닌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세린은 예전처럼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고 윤채를 보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한테 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녀가 먼저 물었다. 윤채는 차를 내려놓았다. 뭘 해야 하는데 나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언론에 다 터뜨리고 어디에도 취직 못하게 만들고. 윤채는 세린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해요. 하지만 내가 당신 인생 전체를 파괴할 권리는 없어요. 세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서 더 비참하네요. 그 감정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날 두 사람은 화해하지 않았다. 용서도 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인생에서 더 이상 상대를 이용하지 않기로 하고 헤어졌다. 윤채가 가장 늦게 처리한 것은 이혼이었다.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회사 문제와 이혼 문제를 철저히 분리했다. 도겸 역시 처음에는 재산 분할과 회사 지분 문제를 한꺼번에 협상하려 했다. 그러나 윤채 측이
혼인관계와 기업 지배 구조를 별개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 없었다. 두 사람이 마지막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만난 곳은 법무법인의 화려한 응접실도 가족들이 지켜보는 저택도 아니었다. 윤채가 선택한 곳은 종로의 오래된 작은 찻집이었다. 그들이 결혼 반지를 맞추러 갔던 골목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도겸은 먼저 와 있었다. 예전보다 얼굴이 수척해졌지만 정장은 여전히 단정했다. 윤채가 맞은편에 앉자 그는 한동안 그녀의 왼손만 바라봤다. 반지는 없었다. 회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더라. 도겸이 말했다. 윤채는 짧게 웃었다. 내가 회장도 아닌데 그래서 더 놀랐어. 예전에 너라면 당연히 그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거든. 예전의 나를 당신이 얼마나 알았는데. 부드러운 말이었지만 도겸은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뒤 그는 서류를 바라보며 말했다. 요즘 매일 그 생각을 해.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는지. 윤채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건 아닐 거야. 나도 알아. 도겸이 쓴 웃음을 지었다. 작은 회사 대표가 됐을 때는 직원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게 신기했어. 매출이 커졌을 때는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게 좋았고, 회장이 된 뒤에는 누가 내 말에 토를 달면 날 다시 가난했던 때로 끌어내리는 것 같았어. 그는 처음으로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추함을 설명했다. 너한테 화를 낼 때도 그랬어. 네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면 내가 부족한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 사실 너는 나를 살려주려고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윤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 침묵도 잘한 건 아니야. 알아.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결국 먼저 너를 깎아내린 건 나였어. 네가 작아지면 내가 더 커지는 줄 알았으니까. 윤채는 창밖골목을 바라봤다. 젊은 연인이 손을 잡고 지나가고 있었다. 오래전에 자신들을 보는 것 같았다. 도겸이 낮게 말했다. 세린이랑 끝난 뒤에야 알았어.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해서 간 게 아니었다는 걸. 나를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걸 이제 알았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진 않아. 알아. 이번에는 대답이 빨랐다. 그래서 돌아와 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도 알아.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윤채는 그 손을 보았다. 자신이 수없이 잡았던 손이었다. 가난한 날에도, 첫 투자에 성공한 날에도, 아버지 장례식에서 도겸이 무너졌을 때도 사랑했던 시간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진실한 과거가 반드시 미래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도겸은 재킷 안쪽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윤채의 표정이 굳었다. 상자를 열자 창립 기념식 날 바닥에 떨어졌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날 호텔 직원이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대. 내가 나중에 받아왔어. 그는 반지를 손끝으로 만지지 않은 채 상자째 윤채 앞으로 밀었다. 다시 끼워달라는 뜻 아니야. 윤채는 한참 그것을 바라봤다. 백금 표면에는 작은 흠집들이 남아 있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매끄러웠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흔적을 새겨놓았다. 버릴까도 생각했어. 도겸이 말했다. 근데 내가 버릴 자격이 없더라. 그건 내가 준 반지이기도 하지만 네가 10년 동안 지킨 거니까. 그런 볼 나만 둬. 윤채는 상자를 닫았다. 내가 가져갈게. 도겸의 눈에 잠시 희망과 비슷한 것이 스쳤지만 윤채는 곧바로 말을 이었다. 다시 끼지는 않을 거야. 그 작은 빛이 사라졌다. 알아. 윤채는 반지를 가방 안에 넣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것은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실패한 사랑까지 모두 부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시절의 자신은 어리석었지만 진심이었다. 진심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었다. 윤채는 서류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도겸 역시 잠시 펜을 쥐고 있다.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10년을 이어온 관계가 너무 조용하게 끝났다. 찻집을 나서기 전 도겸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언젠가 내가 달라진다면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거야. 윤채는 문 앞에서 멈췄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그 질문 하나에
흔들렸을 것이다. 도겸이 후회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상처가 의미 있어지는 것처럼 느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당신이 달라지는 건 나를 되찾기 위해서면 안 돼. 도겸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뭘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윤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작아져야 당신이 편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도겸의 눈이 붉어졌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이름을 숨기지도 가진 힘을 미안해하지도 않을 거야. 그 사람이 불편해할까봐 나를 반으로 줄이지도 않을 거고. 도겸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겠지. 윤채가 문을 열자 겨울 초입에 찬 공기가 들어왔다. 도겸은 따라 나가지 않았다. 윤채야. 그녀가 돌아보았다. 미안했다. 이번 사과에는 부탁이 붙지 않았다. 돌아와 달라는 말도 용서해 달라는 말도 없었다. 그래서 윤채도 처음으로 그 사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응. 그녀는 그것만 대답하고 문을 닫았다. 몇 달 뒤 서린그룹의 첫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윤채는 단상 중앙이 아니라 주주석 앞줄에 앉았다. 새 대표가 경영성과와 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설명했고 외부 감독기구와 내부 직원 대표가 함께 주요 의사결정을 검토하는 체계가 공식화됐다. 회의가 끝난 뒤 한명석이 윤채에게 다가왔다. 명예회장님께서 본가로 돌아오시라고 하십니다. 이제 신분을 숨길 이유도 없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윤채는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주세요. 자주 찾아뵙겠지만 돌아가서 살진 않겠다고. 왜 그러십니까? 예전에는 집안에서 도망치려고 결혼했어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도 밖에서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명석도 웃었다. 윤채는 회사 건물을 나와 오래전부터 자신이 좋아했던 한강변을 걸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거나 길을 막아주지 않았다. 경호원도 조금 떨어진 곳에 머물게 했다. 그녀는 가방 속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반지는 과거였다. 왕관도 아니고 족쇄도 아니었다. 단지 자신이 한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스스로를 얼마나 작게 만들었는지 기억하게 하는 물건이었다. 그해 봄 윤채는 회사 신입사원들과의 작은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대주주님은 그렇게 큰 집안의 상속녀인데 왜 계속 숨기셨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웃으며 대답을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윤채는 잠시 생각한 뒤 솔직하게 말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빼고도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직원들이 조용해졌다. 윤채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내 이름을 빼야만 유지되는 사랑이라면 결국 나 전체를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걸. 질문한 직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채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휴대전화에서 오래된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도겸과 작은 원룸 앞에서 웃고 있던 사진이었다. 잠시 바라본 뒤 삭제하지 않고 별도의 폴더로 옮겼다. 과거를 없애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인정하면 됐다. 자신은 정말 사랑했다. 정말 잘못 선택했고 정말 오래 참았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멈췄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윤채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조금 걸을게요. 그녀는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갔다. 누구는 그녀를 서린그룹의 최대 주주라고 불렀고 누구는 서태경의 유일한 손녀라고 불렀으며 아직도 어떤 기사에서는 이도겸의 전처라고 불렀다. 예전의 윤채라면 그 모든 이름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 자신인지 고민했을 것이다. 이제는 알았다. 어느 하나도 자신 전체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서윤채였고 거대한 재산의 상속녀이기 전에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한 사람이었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아도 손가락은 허전하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 강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윤채는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가 초록불이 켜지자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건넜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웃었다. 한때 그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왕관을 벗었다. 사랑 때문에 왕관을 벗을 필요도, 왕관 때문에 사랑을 의심할 필요도 없었다.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가 되찾은 가장 큰 권력이었다.